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징크란 무엇인가? 진짜 징크 그리고 가짜 징크. 건물을 지으려고 시장을 조사해 본 사람들이라면 징크라는 자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징크는 금속 판재로서 지붕이나 외벽에 사용되는 건축 외장재인데요. 시중에서는 징크, 징크판, 징크 판넬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징크에도 진짜 징크와 가짜 징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징크는 영어로 ZINC, 영어 사전에 나오는 풀이 그대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철, 알미늄, 구리와 함께 건축에 사용되는 주요한 금속 중 하나이죠. 따라서 징크는 아연으로 만든 판재, 즉 아연판을 뜻합니다. 현재 생산되는 징크에는 아주 소량의 티타늄과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징크를 티타늄 아연판이라고도 부르죠. 건축에서 징크를 많이 쓰는 이유는 부식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연판은 시공 후 표면에 생기는 얇은 산화층이 더 이상의 부식을 억제하는 보호층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산화 보호층을 전문 용어로는 파티나라고 하죠. 아연과 구리는 파티나가 잘 발달되고 내구성이 좋아서 예로부터 공공건축물과 종교시설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징크는 전 세계적으로 빌딩, 상업건물, 주택 등에서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고급자재입니다. 징크는 1990년대 말 우리나라에 소개된 후 지붕과 외벽의 유행을 선도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징크가 인기를 끌자 시장에는 징크의 색상과 미세한 패턴을 모방한 이미테이션 제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제품의 본질은 페인트 칠한 철판, 즉 칼라 강판입니다. 칼라 강판은 징크에 비해 내구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칼라 강판의 수명은 페인트에 의해 좌우되는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징크 이미테이션 제품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된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명은 10년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 오리지널 징크의 수명은 100년 내외입니다. 이미테이션 제품이 진짜 징크는 아니어도 건축적 성질이 징크와 칼라 강판의 중간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징크 이미테이션 제품은 물성과 내구성이 칼라 강판과 전혀 다르지 않은 칼라 강판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페인트가 긁히거나 수명이 다하면 바로 부식이 시작됩니다. 징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으며 투자 금액 대비 시장 규모를 따져봤을 때 향후에도 징크가 국내에서 생산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징크라고 하면서 국산이라고 하면 100% 징크 이미테이션 제품입니다. 칼라 강판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진 중요한 건축자재입니다. 가격이 싸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칼라 강판은 공장과 창고, 근린 생활시설, 가볍게 쓰는 건물, 긴 수명이 요구되지 않는 건물에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만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 수십 년 이상 또는 100년 가까이 사용할 건물에는 과연 적합할까요? 무엇보다 한국 건축 시장에서 징크 이미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연판이 아닌 것을 징크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국내 어느 대기업에 의해 출시되었고 아직도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얼 징크라고 하는 브랜드는 대표적인 징크 이미테이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재료나 물성, 그리고 내구성에서는 징크와 아무 관련이 없고 오직 페인트로 징크의 겉모습만 흉내낸 칼라 강판입니다. 시중에는 별별 징크, 땡땡 징크 판넬 등으로 뒤에 징크란 단어를 붙인 제품명을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기만하는 제품과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속까지 모두 아연인 아연판만 징크라 불러야 하고 페인트 칠한 징크 이미테이션을 징크라고 불러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미테이션을 징크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징크입니다. 오리지널 징크와 징크 이미테이션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테이션 제품은 페인트로 겉모양만 흉내내기 때문에 광택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진짜 징크의 산화 보호층은 광택이 없습니다. 또 이미테이션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칼라 강판은 철이기 때문에 자석에 붙습니다. 반면 진짜 징크는 비철 금속이어서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징크와 가짜 징크를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은 이 제품은 티타늄 아연판입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첫 번째였습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2. 지붕이나 건축 외장에 사용되는 금속에는 징크, 즉 아연과 동, 알미늄, 철이 있습니다. 이런 금속은 자연계에서 물질의 근본을 구성하는 원소 그 자체입니다. 철은 원자기호로 Fe, 알미늄은 Al, 동은 Cu, 아연은 Zn입니다. 물론 자연계에는 좀 더 많은 금속이 있지만 판재로 만들 수 있고
경제성이 있으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금속을 건축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은 강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식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의 경우에는 그대로 건축에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 부식에 강한 다른 금속을 표면에 도금하여 사용합니다. 아연을 도금한 강철판을 아연도 강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함석이라 부르기도 하죠. 아연 도금의 규격은 Z275로 제곱미터당 275g의 아연을 양면에 도금합니다. 0.5mm 두께의 아연 도강판의 경우 0.02mm의 아연 도금층과 0.46mm의 강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연 도금 강판 그 자체를 건물의 지붕이나 외벽에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장에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내부 식성의 한계도 있고 미관상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연 도금 강판 위에 페인트를 도장한 제품을 칼라 강판이라고 합니다. 페인트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폴리에스테르 수지 페인트와 불소 수지 페인트가 주로 사용됩니다. 페인트는 고분자 화합물로서 자외선에 의해 고분자 사이의 연결사슬이 끊어지면 수명이 다합니다. 점점 색깔이 희뿌옇게 변하면서 분필가루 같은 가루가 묻어나오고 꺾인 부분에서 페인트가 떨어져 나옵니다. 칼라 강판 업체에서는 폴리에스테르 수지 페인트에 대하여 5년, 불소 수지 페인트에 대하여 15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칼라 강판의 수명은 외관적 수명과 기능적 수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페인트의 수명이 다하면 외관적 수명은 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기능적 수명은 페인트의 수명이 다한 후 부분적으로 노출된 아연 도금층도 점점 수명을 다하다가 녹이 나고 구멍이 생기는 시점을 말합니다. 시중에서 별별 징크, 땡땡 징크 판넬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징크 이미테이션 제품들은 대부분 아연도 강판 즉 함석판 위에 비교적 저렴한 폴리에스테르 수지 페인트로 도장된 칼라 강판으로서 10년 정도 지나면 외관이 보기 흉하게 변하고 15년을 내외로 하여 녹이 나고 구멍이 뚫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비철 금속인 동과 아연으로 만든 판재는 철과는 다른 성질을 갖습니다. 동판과 아연판은 시공 후 표면층이 살짝 부식되지만 부식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더 이상의 부식을 억제하는 산화보호층인 파티나가 형성됩니다. 이 파티나는 원재료와는 다른 독특한 색상을 띱니다. 동의 경우 갈색이나 청록색을, 아연의 경우에는 회색을 가집니다. 진행 속도는 지붕에서는 빨리 진행되고 벽에서는 늦게 진행됩니다. 동판은 시공 후 6개월 내에 붉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10년 정도 지나면 녹색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며 20년 이상 지나면 점점 고풍스러운 녹색으로 변합니다. 외벽에서는 표면에 습기가 머무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대개 갈색에서 진화가 정지합니다. 아연의 경우 은백색의 내처럴 징크를 시공하고 1, 2년이 지나면 회색이 됩니다. 산화보호층은 습기와 대기 성분에 따라 진행 속도와 생성되는 산화화합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한 건물 내에서도 경사도와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자연적인 산화보호층의 형성을 기다리지 않고 공장에서 미리 자연적인 풍화 과정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프리웨더링 제품이 등장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의 경우 갈색 동판과 녹청 동판이 있고 징크의 경우 회색 아연판이 그것입니다. 또 산화보호층의 생산에 적용된 기술을 확장하여 생산된 검정색 징크판도 있고 회색 위에 칼라 음영을 입힌 칼라 징크판도 있습니다. 징크의 수명은 100년 이상으로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는 더 오래가고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조금 덜 갑니다. 동판의 수명은 징크보다 더 길어서 150년 이상입니다. 동판의 약점은 색상의 한계와 가격적 부담입니다. 표면 처리하지 않은 동판의 붉은색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시공할 때 생기는 손자국이 남아서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보기 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갈색 산화동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녹청 산화동판은 너무 컬러풀해서 호와 불호가 엇갈리며 가장 비싼 지붕용 금속 제품입니다. 징크판의 경우 표면을 처리하지 않은 제품과 회색의 산화보호층 처리를 한 프리웨더링 제품의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또 연한 청회색의 색상이 대부분의 건물과 무난히 어울리기 때문에 현대 건축물에서는 산화보호층을 형성한 징크판을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징크판은 물론 값이 어느 정도 나가는 고급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저렴합니다.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징크판과 동판은 둘 다 모두 오래가고 고급스러운 건축 외장재이며 품격 있는 건축물을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알미늄은 징크나 동판과 같은 비철 금속이긴 하지만 건축적으로 유의미한 산화보호층이 뚜렷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알미늄판은 자체로는 건축 의장에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페인트로 도장을 하여 사용합니다. 사용되는 페인트는 칼라 강판의 제조에 사용되는 페인트와 마찬가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 페인트와 불소 수지 페인트가 대표적이며 업체에 따라 베이스로 사용하는 수지를 개선한 제품이 있습니다. 알미늄판은 강철판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페인트도 불소 수지 계열이나 듀라글로스와 같은 고급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자외선에 의해 페인트의 수명이 다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장된 알미늄판의 경우 페인트의 수명이 다하더라도 알미늄 자체는 부식이 빨리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능적 수명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급 페인트를 사용한 알미늄판의 외관적 수명은 20에서 30년, 기능적 수명은 40에서 50년 정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붕과 외벽에 사용되는 금속은 크게 철과 비철 금속으로 나뉩니다. 철은 그대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아연을 도금한 아연도 강판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비철 금속에는 알미늄, 징크, 동이 있습니다. 아연도 강판과 알미늄은 페인트로 도장을 해서 사용하고 징크와 동은 금속 자체의 마감으로 사용합니다. 징크와 동은 금속 표면의 자연에서 나타나는 산화보호층을 미리 형성시킨 프리웨더링 제품이 있으며 징크는 프리웨더링 제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상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두 번째였습니다. 징크는 어떻게 시공될까요? 징크를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징크 공사의 기본 원리와 징크 시공의 대표적 세 가지 공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징크 시공은 거멀접기라는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거멀접기는 금속 판재의 가장자리를 서로 감아 접어서 연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록시밍 또는 로글팅이라고 합니다. 거멀접기는 아주 오래전에 발생하여 19세기와 20세기 유럽에서 발전한 전통 기술이지만 현재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대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거멀접기는 빗물이 지붕면을 타고 내려오는 흐름에 순응하여 판재를 서로 감아 접어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판재끼리 서로 거멀접어 줄 수 있으면 모두 거멀접어 연결하지만 지붕에서는 서로 거멀접어 줄 수 없는 부분이 종종 생깁니다. 그때는 납땜으로 연결합니다. 납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영구적인 연결 방법입니다. 거멀접기는 판재의 표면을 스크루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워있는 지붕만이 아니라 누수의 위험이 비교적 적은 외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진 거물접기의 바탕을 둔 징크의 시공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이음, 각재심기이음, 돌출이음 공법입니다. 이 세 가지 공법은 지붕과 외벽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사가 낮은 지붕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공법도 있습니다. 먼저 돌출이음 공법입니다. 돌출이음은 금속 판재의 가장자리를 90도가량 꺾어 세우고 서로 감아 접어서 연결하는 공법입니다. 위로 서 있다고 해서 영어로는 스탠딩 심이라고 합니다. 돌출된 심의 높이는 25mm가 일반적입니다. 패널은 롤포밍 기계를 사용하여 주로 현장에서 생산됩니다. 최대 길이는 12m이고 그 이상의 긴 지붕은 연결하여 시공합니다. 금속의 열 팽창 수축 때문입니다. 패널의 폭은 지붕의 경우 530mm와 430mm로 하고 외벽의 경우에는 430mm로 합니다. 폭의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스탠딩 심은 경사 3도 이상, 비율로는 100대 5 이상의 경사가 있어야 합니다. 강렬한 직선 라인은 현대적 느낌을 줍니다. 스탠딩 심은 단순한 지붕이나 복잡한 지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법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지붕도 설계 단계에서 미리 조정만 된다면 영구적 방법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법은 평이음으로 영어로는 플랫심이라고 합니다. 평이음은 판재의 가장자리를 180도 꺾은 다음 서로 끼워서 연결하는 시공 방법을 말합니다. 마른 모나 직사각형과 같이 네 변을 가진 패널을 주로 사용하지만 육각형과 삼각형도 가능합니다. 평이음은 경사 25도 이상, 비율로는 10대 4.7 이상의 경사면에서만 사용합니다. 그 이하의 경사면에서 사용하면 비가 셀 수 있습니다. 평이음은 사용하는 패널의 형상과 줄눈의 흐름, 색상의 조합을 통해 의도적인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법은 각재심기이음입니다. 영어로는 롤캡 또는 패턴심이라고 합니다. 판재를 위로 꺾은 다음 두 판재 사이에 강목을 넣고 캡을 씌워서 마감하는 방법입니다. 각재심기이음은
평이음과 함께 거멀접기 발전 단계의 초기부터 사용된 오래된 공법입니다. 1850년대 파리의 징크 지붕을 시공할 때 사용한 공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패널을 성형하는 롤포밍 기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동판을 절곡기로 접어서 각재심기 공법으로 많이 시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돌출이음 공법에 밀려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속 외장 공사는 자재와 공법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공사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징크판 돌출이음, 동판 각재심기이음, 알미늄판 평이음 등으로 말합니다. 시중에는 자재와 공법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씀으로써 징크 강판, 알미늄 징크, 강판으로 징크 시공과 같이 이상하고도 서로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크가 아닌 것을 징크라고 불러서도 안 되지만 징크 자체는 자재이지 시공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징크에 많이 사용되는 공법을 쓴다고 해서 징크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문가나 경험 많은 현장 시공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징크의 시공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합니다. 특히 지붕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붕은 외벽보다 면이 더 다양하고 벽, 굴뚝, 까치창과 같은 돌출 메스를 직접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부 마감은 사전에 잘 계획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없는 방법이 지붕에 올라가서 직접 해본다고 생기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디테일은 미리 스케치해보거나 종이접기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낸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납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탠딩심을 두드려 눕히고 다시 꺾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십 제곱미터의 지붕면을 덮는 작업보다 1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징크 공사는 아주 단순한 지붕이 아니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거친 재능 있는 현장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징크 시공의 경우 건축력학과 기초화학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징크 시공의 일반 원칙과 각 공법에 따른 시공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무시할 경우 1, 2년도 안 된 징크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도 하고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징크 시공은 전문 시공회사와 현장 기술자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세 번째였습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네 번째. 징크와 하지 구조. 우리나라에서는 징크를 시공할 때 징크 하부에 각 파이프로 상을 치고 합판을 쳐서 면을 잡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각 파이프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합판을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징크의 하지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거멀접기에 사용되는 금속 판재의 두께입니다. 징크는 0.7, 0.8mm, 동은 0.5, 0.6mm, 알미늄은 0.7, 0.8mm, 칼라강판은 0.5mm입니다. 이러한 두께는 오랜 시간 동안 실제 시공을 통해 검증되어 온 수치입니다. 금속의 적정 두께는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산화 속도와 같은 자재의 물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검토에 기초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더 얇은 금속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더 두꺼운 금속을 사용해도 거멀접기로 시공하기 어렵습니다. 스탠딩심과 평이음에 사용되는 금속 자재는 얇은 금속 판재입니다. 따라서 금속 하부에 단단한 바탕널이 있어야 합니다. 바탕널은 최종 금속 마감면과 같은 형태와 높이로 연속적인 면을 형성합니다. 바탕널의 또 다른 역할은 금속을 고정하는 스크루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탕널은 인발 내력 즉 당겼을 때 견디는 힘이 충분할 정도의 물성과 두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mm 내수합판 한 겹을 쳐서 바탕널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겹을 치면 더욱 좋습니다. 일반 합판보다는 내수합판을 권장합니다. 서유럽에서는 두께 18에서 28mm, 폭 150에서 200mm의 원목 널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유럽의 오랜 전통입니다. 유럽에서는 원목 널판 위에 투습 방수제 없이 금속 판재를 바로 시공합니다. 동남아와 같이 1년 내내 습한 지역에서는 아연도 강판으로 바탕널을 만들기도 합니다. 강판의 두께가 1mm 이상이어야 인발 내력이 나옵니다. 불에 타는 목재를 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구조용 내화보드를 바탕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용 내화보드는 합판과 시멘트 보드의 장점을 합친 제품으로 구조적으로 강하면서도 불에 타지 않고 습기에 강한 제품입니다. 두께는 12mm, 16mm를 사용합니다. 시멘트 보드는 바탕널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밟거나 스크루를 쏘면 깨집니다. 당연히 인발 내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OSB 보드는 습기와 물에 취약하고 인발 내력도 약한 편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조에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목조 주택에서는 구조체의 일부로서 스터드 위에 설치된 OSB 보드를 지붕과 외벽의 바탕널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체의 환기가 잘 되고 금속 외장이 절대로 누수가 없다면 OSB 보드를 바탕널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붕에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된다면 건물 구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심한 목조 주택업체는 석가래 위에 투습 방수지를 덮은 후 각재를 대고 OSB 보드와 투습 방수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발전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붕에서는 구조체와 지붕널을 분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래와 OSB로 된 구조체 위에 투습 방수지를 깐 상태에서 그 위에 각재로 공간을 띄우고 15mm 이상의 OSB와 투습 방수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더욱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바탕널로 면을 잡기 위해서는 하부에 상을 쳐야 합니다. 상 작업은 각 파이프와 각재 등으로 보조 구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파이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각 파이프는 튼튼하고 곡면을 형성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파이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용접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붕에는 목재나 절곡 아연도 강판, 외벽에는 알루미늄과 목재를 사용하여 용접 없이 스크루 작업으로 상을 설치합니다. 유럽에서 목재를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전통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온도의 변화에 따른 치수 안정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목재는 함수율 18% 이하로 건조되고 큰 옹이는 제거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목재는 함수율 25% 이상의 상황이 3달 이상 계속되지 않으면 부패하지 않고 나중에 건조되면서 원상 회복됩니다. 이에 반해 철은 조금씩 부식되며 원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목재는 고재를 사용하지만 철은 고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목재상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목재의 품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붕과 외벽의 환기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환기 구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속 밑면의 바탕널, 상, 단열재 등이 오랫동안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건조한 상태여야 합니다. 외장 하지 구조가 건조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단열재 밖으로 연속된 빈 공간을 형성하여 자연환 기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바탕널을 치고 금속 마감을 하기 전에 보통 투습 방수지를 깝니다. 투습 방수지는 방수의 목적도 있지만 시공 중 내리는 비로부터 바탕널이 젖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투습 방수지 대신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저가의 아스팔트 시트는 시간이 지나면 내부의 휘발 성분이 날아가면서 건조해지고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방수층을 형성하려면 두껍고 좋은 투습 방수지를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금속 외장 공사의 방수는 방수자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수지는 만약을 대비한 보완책일 뿐입니다. 지붕판금 공사의 원칙은 방수는 금속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크의 경우에는 투습 방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탠딩심으로 시공하는 징크 지붕에는 투습 방수지 위에 델타 멤브레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10mm 높이의 돌기가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의 델타 멤브레인은 징크 밑면의 환기를 보장하여 산화보호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델타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합판과 투습 방수지 위에 바로 징크를 시공하면 구멍이 뚫리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델타 멤브레인 위에 징크를 고정할 때에는 내림발이 있는 델타 클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클립을 사용하면 스크루가 바탕널에 밀착되지 않고 또 클립이 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루는 반드시 아연 녹음 제품이나 그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4번째였습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5번째. 금속의 물리 화학적 특성.
금속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각각 고유한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 지붕과 외벽은 각 금속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합니다. 건축 외장에서 금속의 중요한 물리적 특성 중에 하나는 온도에 따른 팽창과 수축입니다. 징크 즉 티타늄 아연판의 열 팽창 계수는 0.02mm/도시미터입니다. 이 말은 징크가 온도 1도 변화에 따라 1m당 0.02mm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0.02mm라고 하니 얼핏 미미한 차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있고 여름에는 햇볕에 달궈진 금속 표면의 온도가 60에서 8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동안 100도의 온도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크는 미터당 2.2mm의 길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패널의 길이가 5m이면 11mm 차이가 나고 10m이면 22mm 차이가 발생합니다. 알미늄은 1년 동안 미터당 2.4mm, 철은 1.2mm, 동은 1.7mm, 스텐은 1mm의 길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스탠딩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축적 해법은 고정 클립을 사용하여 고정점을 설정하고 한쪽 방향 또는 양쪽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축 팽창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클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정점과 슬라이딩점의 위치는 패널의 경사 방향과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응력이 축적되었다가 금속 패널의 특정 지점에서 꺼김이 발생하게 되고 꺼김이 반복됨에 따라 특정 지점에 구멍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금속의 열 팽창 수축을 고려하여 처마 후레싱과 패널의 하대 접기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징크 스탠딩심 패널의 최대 길이는 열 팽창 수축과 하지와의 마찰력을 고려하여 한쪽 방향으로는 최대 12m, 반원형의 배럴 볼트 지붕의 경우 정점에서 각각 10m씩 최대 20m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길이는 패널을 끊어서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 방식은 연결 지점의 경사도에 따라 단순이음, 덧대미음, 단이음으로 처리합니다. 스탠딩 심 지붕과 외벽의 패널 레이아웃은 공법, 형태, 패널의 최대 길이를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아주 넓고 큰 지붕이면서도 경사가 낮아 패널을 연결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스트럭처럴 메탈 루프 패널을 사용하여 50에서 100m의 지붕을 한 장의 패널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집은 독일 엔지니어들과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개발된 집 타입 국산 스트럭처럴 메탈 루프 시스템입니다. 건축 외장에서 금속의 중요한 화학적 특성 중에 하나는 갈바닉 부식입니다. 갈바닉 부식이란 서로 다른 금속끼리 직접 접촉하고 있을 때 금속 간의 전이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 한쪽 금속이 급속히 부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혹시 오렌지 전구를 아시나요? 오렌지를 반으로 잘라 아연판 조각과 동판 조각을 꽂은 후 두 금속을 전선으로 연결하고 중간에 꼬마 전구를 달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이죠. 오렌지의 과즙은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전해질의 역할을 합니다. 전류가 흐르면서 오렌지에 꽂힌 동판 조각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아연판 조각은 부식됩니다. 금속이 가지는 갈바닉 전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갈바닉 순열이라고 합니다. 갈바닉 순열상에서 서로 거리가 멀수록 전위 차이가 커서 전자가 쉽게 이동합니다. 거리가 멀어 차이가 크면 전기가 빨리 흘러 부식이 빨리 되고 거리가 가까워 차이가 작으면 전기가 느리게 흘러 부식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실 부식이란 산소를 얻는 산화 과정이면서 동시에 전자를 잃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같은 현상입니다. 부식은 전자를 뺏기어 양전하를 띠는 양극의 역할을 하는 금속에서 이루어지고 음극의 역할을 하는 금속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갈바닉 순열의 음극 쪽 끝에 위치하여 부식으로부터 안전한 금, 백금 등을 귀금속이라고 합니다. 갈바닉 부식이 건축 디자인과 시공에서 가지는 실제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은 스텐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금속과는 직접 맞닿으면 안 됩니다. 동과 닿아 있는 철, 알미늄, 아연은 급속히 부식됩니다. 설사 직접 닿지 않더라도 동판 지붕이나 구리 장식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징크 지붕이 있으면 동이 녹은 빗물이 흘러 징크 지붕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부식시킵니다. 304 스테인레스와 316 스테인레스는 대부분의 금속과 직접 맞닿아도 상관없습니다. 바닷가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316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갈바닉 부식을 이롭게 활용한 제품도 있습니다. 강철판에 아연을 얇게 도금한 아연도 강판입니다. 아연은 갈바닉 전위차에서
철에 비해 양극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철보다 먼저 희생하여 자신을 부식시킴으로써 철을 보호합니다. 근거리의 아연 도금층이 다 부식되어 닳아 없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철의 부식이 시작되죠. 갈바닉 부식은 외장 패널뿐만 아니라 스크루, 못, 클립, 브라켓, 파이프 등 부자재와 하지 구조에 사용되는 금속에도 발생합니다. 아연 도금 스크루와 징크는 직접 닿아도 될까요? 아연 도각 파이프와 아연판이 직접 닿아도 될까요? 아연판과 알미늄판은 직접 닿아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또는 no입니다. 하지 구조가 자연환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건조하다면 전이 차이가 크지 않아서 직접 닿아도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수를 막겠다고 모든 틈을 막아 자연환기 구조를 실현하지 않아서 하지 구조가 습하다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금속 표면에는 페인트 도장이 되어 있거나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중 어떤 것은 절연체의 역할을 하죠? 무엇보다 건축은 실제적인 것이라 우리가 기대하는 내구 수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종 금속 간에 발생하는 갈바닉 부식의 회피 정도는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5번째였습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6번째. 징크와 금속 지붕의 가격과 구조 분석. 징크로 지붕을 시공하면 얼마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근사치로라도 가격을 대답해주기 위해서는 되려 물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건물의 구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가 목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인가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2배는 납니다. 왜냐하면 징크 공사라는 것은 금속만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구조를 포함하는 작업인데 건물 구조에 따라 바탕널, 상, 단열재 등의 설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공법 즉 패널의 타입에 따라 패널의 제작 할증률과 시공비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또한 건물의 디자인에 따라 시공 할증률과 후레싱의 비용에서 차이가 나고 시공 면적, 건물의 위치,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징크와 금속 지붕의 일반적인 시공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건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서 스탠딩심으로 지붕이나 외벽 시공을 하였을 때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건물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후레싱과 단열재의 비용은 제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목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보다 하지 구조가 한두 개 빠지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철골 구조는 하지 구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스탠딩심보다 평일 및 자재비와 시공비가 올라갑니다. 먼저 금속 원자재의 가격입니다. 금속은 원유 곡물과 함께 대표적인 비탄력적 재화입니다. 수요의 증감에 따른 생산량의 조절이 쉽지 않죠. 그래서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내리기도 합니다. 원자재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LME, 즉 런던 금속교환소에서 매일매일 결정됩니다. LME 가격은 금속 원자재 즉 순수 금속 덩어리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건축 외장에는 판재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징크의 원자재 가격이 1년 사이에 2배 올랐다고 해서 징크판 가격이 2배 오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에서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격과 가격 변동의 추세입니다. 2020년 이후 주요 원자재는 미진유의 가격 급등을 겪었습니다. 금속은 가장 크게 요동쳤습니다. 현재 철은 안정보합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구리와 알미늄은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크는 그 중간 정도일 것입니다만 금속 원자재의 가격 전망은 이 동영상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 자재 가격을 알아보고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두께와 표면 처리에 대해서 한정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격을 기준으로 하면 징크는 0.7mm 회색의 프리웨더링 제품, 동은 0.5mm 일반 동판, 알미늄은 0.7mm 페인트 도장 제품, 칼라강판은 0.5mm 페인트 도장 제품입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는 현 시점에서 금속 지붕의 금속 자재비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가격은 전문 건설업체의 견적가 기준입니다. 상대 가격은 징크를 기준으로 동은 125%, 알미늄은 50% 정도, 칼라강판은 30% 정도입니다. 칼라강판을 기준으로 한 상대 가격은 칼라강판이 1일 때 동은 4배 이상, 징크는 서너 배, 알미늄은 2배 정도입니다. 금속 판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을 때는 칼라강판과 징크의 가격은 4배 이상이었습니다. 근래 원자재 급등 시기에 철과 칼라강판은 2배 가까이 올랐으나 징크는 그만큼 오르지는 않아서 현재의 가격비는 4배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금속 지붕의 원재료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속 지붕 전체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시는 가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서 스탠딩 심으로 지붕을 마감하였을 때 브레싱과 단열재를 제외한 금액의 일반적 가격입니다. 상대적인 가격은 칼라강판 지붕을 일로 하였을 때 징크 지붕은 1.4배 정도입니다. 자재비는 3.5배 차이가 나는데 왜 전체 비용은 1.4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전체 시공비의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지붕은 각 파이프나 각재로 된 상작업, 즉 평면이나 원하는 곡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프레임 작업, 그리고 금속을 얹고 고정할 단단한 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바탕널 작업, 방수나 환기를 위한 멤브레인 작업, 단열재 작업, 금속 마감 작업 등의 세부 공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속의 종류가 어떠한가를 불문하고 금속 아래의 하지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속 공사를 제외한 다른 하지 구조의 공사는 모두 비슷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작업과 바탕널 작업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감 재료와 관계없이 같은 비용이 듭니다. 징크의 경우에만 투습 방수지 외에 환기 멤브레인을 한 번 더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더 듭니다만 그래봐야 3-4천원 정도 상승합니다. 또 델타 멤브레인 위에 사용하는 델타 클립과 투습 방수지에 사용하는 일반 클립의 가격 차이는 1-2천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속 지붕 공사의 세부 공정에서의 가격 차이는 금속 공사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금속 지붕 공사의 비용을 구성하는 다른 하나의 축은 제노경이라고 불리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입니다. 같은 공법으로 시공하면 금속이 다르더라도 재료비만 다르지 노무비와 경비는 같습니다. 징크와 칼라강판의 금속 시공 자체만 놓고 볼 때 제노경의 구성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징크와 칼라강판의 제노경 구성을 비율로서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금속 마감 공사를 징크로 하는 경우에는 재료비가 더 많이 들지만 칼라강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보다 노무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외장 건식 패널의 제노경 비율은 6:3:1인데 징크 지붕 공사는 일반적 제노경 비율에 근접하지만 칼라강판 지붕 공사는 굉장히 특이하게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큽니다. 이것은 저렴한 자재를 비싼 방법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종합하면 금속 외장 공사의 가격 구성은 금속의 재료비만 다를 뿐 하지 구조와 노무비, 경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금속의 재료비와 그 외의 다른 비용의 합계를 각 금속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결국 금속 지붕의 가격 차이는 선택하는 금속의 재료비 차이입니다. 하지만 재료의 가격 차이만큼 전체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칼라강판은 징크처럼 보이면서도 자재비가 싸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칼라강판은 징크에 비해서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저렴한 자재인데 결과적인 비용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건축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건축에서의 가성비란 무엇일까요?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했을 때 건축에서 성능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에서 만족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어떤 금속을 선택해야 자신의 경우에 가장 적당할까요? 칼라강판으로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징크로 정말 제대로 품질 높게 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7번째. 거멀접기와 금속 자재의 가성비 분석. 금속 외장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금속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흔히 리얼징크로 불리는 칼라 강판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자재일까요? 그런데 사실 동판, 징크, 알루미늄, 칼라 강판 중 칼라 강판이 가성비가 가장 나쁜 금속입니다. 반면 징크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금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성비란 가격이 싼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죠. 금속 외장에서 성능 또는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능성, 미약성, 내구성입니다. 기능성은 비가 새지 않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면서 건물의 지붕이나 외벽에서 외피의 역할에 충실한 정도입니다. 미약성은 완성된 건축물에서 금속 패널 부분의 디자인이 멋있고 다른 건축 부분과 조화가 되면서 마감 품질이 깔끔한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구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능성은 동판과 징크가 가공성이 좋아서 마감을 보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칼라 강판보다는 좋고, 알루미늄은 그 중간 정도입니다. 미약성은 개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만 아무래도 징크와 동판은 자연 소재 마감인 반면 칼라 강판과 알루미늄은 인공적인 페인트 마감이기 때문에 징크와 동판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재의 내구성은 가성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건축 외장재의 가성비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 생애주기 비용,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줄여서 LC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애주기 비용은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를 합하여 건물의 생애 전 기간 동안 필요한 총 비용을 제곱미터당 1년 동안의 소요 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자재를 선택하여 건물을 짓고 관리했을 때 1년 동안 제곱미터당 결국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가에 대한 계량적 수치입니다. 동판, 징크, 알루미늄, 칼라 강판을 60년 생애주기 비용으로 분석하면 제곱미터당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징크가 가장 비용이 작게 들고 칼라 강판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초기 건축비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칼라 강판은 처음에는 건축비가 작게 들지만 수명이 짧아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0년 생애주기 비용으로 계산하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금속입니다. 반면 징크와 동판은 초기 건축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내구성이 좋아서 유지관리비가 작게 들기 때문에 60년 생애주기 비용으로 계산하면 가장 비용이 작게 드는 금속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판, 징크, 알루미늄, 칼라 강판을 거말 접기 방식으로 시공했을 때 징크가 가성비가 가장 좋고 칼라 강판이 가성비가 가장 나쁜 금속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분석한 생애주기 비용과 그에 따른 금속의 가성비는 건물을 자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서 수명이 다한 금속만을 적기에 교체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만약 점검과 유지관리가 부실하였을 때에는 금속만 아니라 합판과 각 파이프 등도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비용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서 징크가 가성비가 더욱 좋고 칼라 강판은 가성비가 더욱 나빠집니다. 생애주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60년 이상의 기간으로 분석합니다. 건물의 수명이 대개 60년은 이상이고 관리를 잘하면 10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물의 수명을 20-30년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60, 80년대 건물을 부실하게 짓거나 또는 땅값이 많이 올라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크게 짓는 것이 더 이익이 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건축 자재와 건축 기술이 발달하여 제대로만 짓는다면 콘크리트 구조이건 목조 구조이건 60년 이상 100년 정도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심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지가의 상승은 정체되고 있고 자재비와 노무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건축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동시에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관리가 잘 된 건물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된 주택이 신축 주택보다 더 비싼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수명을 60년 이상으로 잡고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징크와 동판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칼라 강판이 가성비가 좋다는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칼라강판은 초기 건축비가 저렴하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며 건물 전체의 수명을 따져볼 때 오히려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멀 접기금속 중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나쁩니다. 사실 문제는 건축 예산일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건축자재도 건축주의 예산을 과도하게 오버한다면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면 건물을 조금 작게 짓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초기 값은 싸지만 내구성이 나빠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칼라강판으로 징크와 동판을 흉내내고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칼라강판은 공장에서 성형된 루프타일이나 지붕 패널과 같은 더 경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고 예산에 들어오는 자재가 좋은 자재입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7번째였습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8번째. 징크 공사의 품질과 완성도. 건축 외장재로 징크를 선택하였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징크를 잘 시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집니다. 마감이 깔끔하고 비가 새지 않으며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100년의 내구성을 가질 수 있는 시공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크로 된 좋은 건축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징크는 누가 시공하는가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징크 시공의 가장 큰 특징은 징크는 다른 어떤 건축 공정보다도 현장 작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른 건축 자재의 경우 예를 들어 지붕의 기와나 금속 패널, 외벽의 복합 패널이나 석재를 시공하는 경우 대부분 공장에서 제품이 미리 생산되어 가공되고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는 반면 징크 시공은 현장에서 가위로 자르고 집게로 접는 가공 작업이 다수 있습니다. 망치로 두드려 폈다가 다시 구부리기도 하고 납땜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 개인의 기술 수준과 마음가짐이 품질을 좌우하는 여지가 커집니다. 솜씨가 좋고 마인드가 제대로인 기술자가 시공을 하면 품질이 높아지고 솜씨가 떨어지거나 빨리빨리만 시공하겠다는 기술자가 시공을 하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징크를 시공하는 데 사용되는 지붕 판금 기술은 다른 건축 기술에 비하여 고급에 속합니다. 도제 과정으로 배우고 익히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수십 번 시공해봤다고 해서 현장을 책임질 마스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붕은 면이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경우에 마감이 요구됩니다. 오랜 기간 충분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하며 스스로 노력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재주도 있어야 하고 눈썰미도 좋아야 하며 무엇보다 기술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징크 시공 기술은 공예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 공예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장인으로 대우하듯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징크 기술자에 대하여 사회적 예우가 있고 대우가 좋습니다. 좋은 옷감은 바느질 솜씨가 좋은 사람에게 시켜 옷을 만들듯이 고급 자재는 고급 기술자가 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자재만 망칠 뿐입니다. 그렇다고 징크의 시공 품질이 현장 기술자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건설업체의 올바른 엔지니어링도 중요합니다. 전문 건설업체는 현장 기술자의 개별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과학적인 토대 위에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 바탕 위에 시공 계획을 세우고 시공 방법을 결정합니다. 건축역학을 이해하고 징크 시공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개개의 건축물에 가장 알맞은 시공 방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전문 건설업체의 임무입니다. 전문 건설업체는 또한 징크 시공의 계약 당사자로서 원자재, 부자재의 규격과 시공 방법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센 곳에 얼마 간격으로 클립을 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 건설업체이지 현장 시공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가 및 가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징크 시공은 전문 건설업체의 올바른 엔지니어링과 합리적 예산 계획, 그리고 현장 기술자의 경험과 손기술이 결합하여 그 품질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 또한 징크 시공 품질에 영향을 끼칩니다. 징크의 시공은 표준화된 공장 제품이 아니라 일종의 맞춤 제품입니다. 따라서 건축가가 구현하려고 하는 디자인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디자인을 징크로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디자인과 징크의 시공 방법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가 낮은 지붕을 평이음으로 마감하거나
열팽창 수축을 감당할 수 없는 수십 미터 길이의 지붕 패널을 단이음 없이 한 장의 패널로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공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전문 시공업체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대로 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빠르든 늦든 누수나 부식과 같은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수명이 크게 짧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가는 신뢰할 만한 전문 건설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여 최대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디자인을 조정하거나, 아쉽지만 이번 프로젝트에는 징크를 포기하고 다른 마감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목적은 수단이 있어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8번째였습니다.